하승우의 공공성을 읽고 공공성의 재구성과 생활정치 패러다임을 주제로 이야기할 박혜민입니다. 먼저 공공성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의미하는데요. 공동체의, 공동의, 널리 공개된 이라는 성질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공성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논의와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공공성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성 정책으로 공공성이 변질되었고,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가 공적인 영역을 사유화하면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저는 공공성의 위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한국에서 공공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변질되어 왔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공공성의 위기의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공공성을 시민이 직접 생산하는 시민 주도형으로 재구성하고 생활 정치와 미시민주주의를 확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은 유학을 사상적 바탕으로 하여 공과 사에 대한 개념을 구성해 왔는데요. 이때 공공성의 한자는 공평할 공과 한 가지 공, 이 두 글자를 사용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 사상에서 이 두 글자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에서는 공평할 공을 국가나 군주, 권력 기관을 뜻하는 개념으로 이해했고, 따라서 공사라고 하면 조정의 일 또는 공공 영역을 다스리는 자의 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공평할 공자는 평분, 공평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에서는 언제나 사보다 공을 우위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 사익을 추구할 때조차도 공을 기반으로 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동양 사상에서는 한 가지 공, 즉 함께 더불어 산다는 의미의 공도 강조되었는데요. 동양에서는 홀로 고립된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항상 관계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인간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양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한 가지 공의 측면도 강하게 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공공성의 개념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일본은 위생검사나 인구조사와 같은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근대화와 계몽의 이름으로 강요했습니다. 공공사업이 시행됐으니까 공공성이 증진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공공사업들은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억압이었습니다. 선공후사나 멸사봉공과 같은 슬로건 아래에서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을 완전히 분리하고 이중 공공영역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가 모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공성이라는 걸 국가가 독점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공공성은 오직 국가적인 공으로 흡수되었고 시민들의 함께함을 의미하는 공은 철저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은 권력자가 동원하는 수단이 되었고 개개인의 권리는 그리고 개개인의 시민적인 참여는 억압되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하면서 이 군사독재 정권은 국가를 시민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만들면서 공공성을 국가가 독점하고 시민들의 공공성을 훼손했습니다. 첫째로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고 헌법 정신을 무시하게 되는데요. 부정선거나 유신헌법과 같이 시민들이 함께 공공성을 만들어갈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은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적인 시민이 아니라 이러한 부당한 법에도 순응하는 모범적인 준법 시민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독재 정부 하에서 경제 성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이나 공공사업들은 그 과정에서 농민이나 노동자를 배제하고 기득권층에게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면서 공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이 시행되었던 것은 맞으나 민주적인 절차나 시민 참여가 없는 성장이었고 이 과정에서 재벌 총수들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가의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이의 삶과 연관된 공공사업들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그 고통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떠넘겨지면서 다수의 참여는 배제했다는 점에서 독재정부는 공공성과 대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재정부는 국민의 차이와 다양성을 없애서 하나의 동일화된 집단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위한 여러 관견단체 조직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반공주의와 발전주의의 바탕을 둔 근대화를 획일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이와 다양성을 배제하여서 독특한 삶의 가치를 파괴하고 시민 간의 관계와 연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 시기의 공공성은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려오는 강압적이고 배제적인 공공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민주화가 시행되고 민주정부가 수립되긴 했지만 공공성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한국 사회가 급격히 휩쓸리면서 경쟁 논리를 강조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는 약화되었습니다. 오로지 경쟁력만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와 분리된 시장 중심의 경제 발전을 앞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은 또다시 소외되었고 시민들은 경쟁과 불평등 속에서 소외되게 됩니다. 여러 세계화 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 그리고 개방 정책 과정에서 재벌과 초국적 자본은 더욱 큰 힘을 가지게 되었고 국내 재벌과 초국적 금융 자본의 결탁 속에서 공유 자원이 사유화되고 공공성의 토대는 약화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은 공적인 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 돌려놓고 개인의 사적 자율성마저 화폐라는 또 다른 권력의 규율 안에 두면서 사생활의 자유가 늘어날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오히려 더욱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공공성의 변질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제 식민 권력과 군사 독재는 시민들의 함께함 그리고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공을 금지하고 탄압함으로써 사회적인 관계가 자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장을 붕괴했습니다. 이러한 붕괴는 공적인 결정을 몇몇 사람들의 권한으로 만들고 공공성이 시민의 권한이 아닌 관의 권한인 양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함께 구성하는 공공성은 점차 사라졌죠. 공공성의 독점은 국가 행정이 자신과 대립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관계들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 관계에 개입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주요한 사회 자원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기업이 소유하면서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이 시민들을 다스려 왔습니다. 국가는 위에서 내려오는 공으로 아래로부터의 공의 힘을 억누르며 공공성을 획일화했고 시장과 거대 자본기업은 공유해야 할 자원을 사유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시민사회가 국가나 기업의 힘에 눌려서 자기 성찰과 비판의 성격을 잃고 식민지화가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국가행정과 시장을 움직이는 권력과 화폐가 시민사회를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현상을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내부 식민지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와 체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생활세계는 시민들 사이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영역이고 체계는 국가의 행정과 시장이 두 축이 되어서 운영되는 영역입니다. 원래는 생활세계가 체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국가와 시장의 힘이 지나치게 강력해지면서 생활세계를 억누르고 지배하게 되는 것, 이것을 생활세계의 내부 식민지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활세계의 내부 식민지화 현상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생활세계는 점차 소외되고 체계의 정치가 공공성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은 더 이상 공공성과 정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선거 때만 잠시 동원되는 관객으로 전락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게 되었고 시민들의 개개인의 삶과 욕구는 체계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민이 정치와 공공성의 중심에서 유리되는 것, 그리고 배제되고 소외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공성의 위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세계의 내부 식민지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승우 저자는 공을 통한 공의 탈환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는 공공성이 국가나 시장이라는 거대한 체계에 의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의존하면 안 되고 시민들 사이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래로부터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이러한 공을 통한 공의 탈환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생활정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생활정치란 생활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정치로 기존의 전통적인 체계 정치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체계 정치가 정부, 정당, 기업과 같은 거대 기관을 중심으로 한다면 생활정치는 시민단체, 지역주민, 협동조합과 같은 다양한 생활 및 운동의 주체들이 주요 행위자가 되는 정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시민으로 전환하고 공공성을 재구성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체계정치와 생활정치를 구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체계정치가 거시민주주의에 주목한다면 생활정치는 미시민주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체계 정치의 민주주의는 권력 위임과 대의제에 기반하지만 이는 시민들의 생활 세계의 변화와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 관객적 민주주의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반해 생활세계 정치는 민주주의 제도의 실현 과정에서 자아의 실현과 정체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를 문제 삼는 미시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생활정치 패러다임에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행위와 생활세계의 정치화를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능동적인 주체로서 참여와 자기 확장을 통해 공공성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활정치 패러다임에서는 미시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참여, 소통, 공감의 원칙을 주목하는데요. 첫째, 참여의 원리에 따라서 생활정치 패러다임에서는 시민들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시민으로 전환하고 시민사회에서 운동의 형태로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협치적인 참여라던가 주민투표, 주민발의 등의 정치 과정 등이 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통의 원리에 따라서 생활정치 패러다임에서는 수의 민주주의처럼 시민들이 토론하고 합의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세 번째, 공감의 원리에 따라서 생활정치에서는 인권, 환경, 평화, 평등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을 지향합니다. 이는 분열과 양극화를 넘어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초가 되며 참여민주주의와 소통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생활정치와 미시민주주의는 다양한 시민 주체들의 참여, 소통, 그리고 공감을 장려하면서 자아실현적인 정치 행정체제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입니다. 따라서 생활정치와 미시민주주의는 공을 회복하고 확장하는 구체적인 통로이며 이를 통해서 기존의 국가와 시장이 전유했던 공공성을 시민들의 손에 되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승우 저자께서 제시했던 공을 통한 공의 탈환이라는 개념은 국가와 시장이 독점하던 공공성을 시민들의 자율적인 실천을 통해서 되찾자는 구상이었죠. 결국 이 공을 통한 공의 탈환이라는 이야기와 생활정치 패러다임이라는 이야기는 표현만 다를 뿐 모두 시민 주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공공성 질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합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공성이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독점될 때 그것은 시민들의 삶과 괴리되며 오히려 시민 간의 불평등과 시민의 소외를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승우 저자가 제시한 공을 통한 공의 탈환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공공성의 위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길을 제안하는 것인데요. 국가나 시장이 주도하는 공공성이 아니라 생활세계 속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적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생활정치와 미시민주주의는 그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을 보여주는데요. 주민자치, 협동조합, 지역 공동체 활동과 같은 다양한 사례들은 함께하는 공을 회복하고 확장하면서 그 힘을 통해 공공을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기초가 되며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거시제도와 정책을 위한 정치, 그리하여 그 성과가 극소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만 돌아가는 모순적인 체계 정치가 아니라 사람과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는 자아실현의 정치로서 생활정치와 미시민주주의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공성은 단순한 제도적인 명제나 정책 목표를 넘어서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실천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공을 통한 공의 탈환은 우리 사회가 더 포용적이고 자율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며 민주주의를 일상적인 정치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